마지막 수업인데요. 뭐. 자, 72페이지 13번인데, 사례 13인데 보시면 갑과 을은 갑소유 A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 2억 원은 2014년 8월 10일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소를 교부하기로 하면서 만약 8월 10일 대금의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일반하면 이런 얘기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형태의 조건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조건인데, 이행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냐면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예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원칙은 뭐죠? 해제에 대해서 뭘 붙이지 못합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되겠다, 이런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주의하실 것은 이게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해제라는 법률행위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은 정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형태의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계약이 해제된다면 해제 조건이다. X. 오히려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한다고 또다시 상대방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이행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잖아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행사하고 있는 뭐는 없애줘야 돼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례 논점에서 1. 이행이 없으면 어떠한 조건인가? 정지 조건입니다. 2번 위 특약의 을은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합니다. 3번 만약 실제로 이행이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필요하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조문도 좀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가번해가지고 특별한 의미는 없는 판례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데, 이행이 최고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과다 최고는 최고로서는 무효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최고가, 과다한 최고가 상대방 입장에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가와 나는 넣어놨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번인데, 자 이건 뭐냐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입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수적 채무가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무효죠. 다만 협력해야 될 의무는 있죠. 요거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에요. 따라서 협력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하지 못해요?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이에요.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 철과 같은 특약이 없으면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분묘 처리 특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수적 채무입니다. 따라서 묘를 이장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강제할 수는 있지만 묘를 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가 교재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담보 설정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다. 따라서 담보 설정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를 해서요. 을이 임차인이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뭘 했냐면 한 번 더 임대했다, 전대차를 했거든요. 그럼 병은 전대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을에게 주잖아요. 찜찜하죠?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요? 을한테 주니까. 그래서 요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담보 설정 특약을 임차인과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 안 해준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내지는 해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니까 좀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는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측의 대표 문제입니다. 을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솔직히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해제에서 기억, 을이 병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갑의 기책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은 정기행이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는 정기행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디귿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들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났어요.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행지체고요. 이행지체는 뭘 해야 됩니까? 채고를 해야 합니다. 1번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건 아예 뭘 못하죠? 해제를 못하죠.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아예 뭐 하지 못합니까? 해지를 자체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 니은이고, 나와 있는 거 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오겠죠. 2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럼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은 채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수인은 이행의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의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 맞죠. 다시 말하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 하지 못합니까? 해제하지 못합니다. 4번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이거 두 번이나 나왔네. 죄송합니다.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이하게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정기 행위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정기 행위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제를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해제가 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해제되는 건 아니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정기 행위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하겠다고는 해야 돼요? 해제하겠다고는 해야 돼. 이것도 잘 냅니다. 그래서 정기행위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한다고 해야 비로소 해제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됩니다.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맞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둘로 나뉘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제3자가 보호가 되는데, 5번 질문처럼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면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명백히 뭐라고 돼 있죠? 해제 후지만 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확정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5번은 답이 아니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죠. 계약금입니다. 갑은 자신 소유 토지를 을과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 하고 중도금은 1억 원, 잔금은 1억 7천으로 하였다. 또한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그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였지만 매수인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다. 1번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있다죠. 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의 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행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까지. 근데 문제에서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니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있죠. 2번 갑은 을의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가 있는가?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또한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안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까 계약금을 위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몰취하는 게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별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띠고요. 위약금을 한다는 뭐라면요? 특약을 하게 되면 뭐죠?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사례에서 뭐 하기로 했어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띠고요. 따라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몰취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죠. 3번 만약 갑이 계약금을 몰취하였다면 갑은 계속 중도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위약금으로서 기능이 발휘된 거지 해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한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아직 뭐 된 건 아니에요.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만약 갑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면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없다죠. 왜냐하면 계약금이 몰취당했다면 이제 더 이상 뭐 할 계약금이 없어요? 포기할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약금으로서의 특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 판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얼마를 줬냐면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4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싸 신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불어나냐면 갑이 계약금의 4천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해지를 못하게 막으려면 계약 중도금을 뭐 하면 돼요? 줘버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어요. 오늘 주면 되나요? 아니면 보름 기다려야 돼요? 빨리 줘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당장 주려고 했는데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만 줘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일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맨 위에 보시면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은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중도금을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일부만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라는 특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말은 중도금은 미리 줘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취지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을이 갑수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을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1번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한다. 5점. 받은 사람은 몇 배요? 2배를 주는데 한 가지 추가한 다음에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공탁 필요 가입표입니다.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을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이유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기속된다. X예요. 이렇게 손해배상금으로 간주가 되려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이 라고 나와있죠. X고. 3번은 뭐 당연한 거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X예요. 왜냐하면 유동조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5번 을이 중도금을 자기압수표로 교부했다면 중도금 준 거죠. 중도금이 지급된 거죠. 따라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됩니다. 담보책임입니다. 갑은 병의 A 토지를 자신의 토지인 줄 선의 무과실로 잘못 알고 이를 을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어요. 이것도 좀 하나 좀 추가할 건데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다면 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땅인 줄 알고 팔았는데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매수인이 악이라면 뭐 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다 하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에 대해서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면 매도인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선이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매수인이 악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혹시나 해서 좀 넣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사례 계속 볼게요. 을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병으로부터 그 토지의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여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을은 A 토지가 갑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자, 넘기셔서 사례 논점 1입니다.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 악의 매수인은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전부 타인의 매매니까 악의 매수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을은 갑에게 매도인의 담보책 물을 수 있는가? 있다. 뭐죠? 해제 가능하죠. 2번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요? 을은 해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있다. 선의 무과실의 매도인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4번 만약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하는가? 없다. 매수인이 뭐죠? 악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1번 물을 수 있는가? 있다. 해제 가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요? 악의 매수인은 전부 탄에 걸리기면
뭐만 할 수 있죠? 해제만 할 수 있으니까. 3번 갑은 매도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있다. 매도인이 선의 무과실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4번 만약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하여하는가? 없다.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지만 매수인이 악이면 뭐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 조문들은 여기는 보지 마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죠?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1페이지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판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 문제입니다. 갑을 사이의 토지 1000평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치기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그 토지가 전부 갑의 것이 아니라 병의 것이에요. 전부 타인에 걸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으니까 을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점. 2번 그 토지가 8병밖에 되지 않아요. 수량 부족이죠. 여기 없습니다. 그죠?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없는 거죠. 악의 매수인이 요 세 가지만 인정, 요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니까 을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죠. 3번 1000평 중 300평이 병의 소유인 경우 뭐죠? 일부 타인에 걸리죠.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점. 4번 그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없으니까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갑은 담보증을 지지 않는다. 맞죠. 5번 그 토지 저당권을 존재해도 그것만으로 담보 책임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뭐가요?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임차권의 뭐죠? 양도와 전대가 나와 있죠. 그죠? 또 제가 봤을 때는 요 임대차에서도 문제를 반드시 낼 텐데 양도에 전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사례 10입니다. 갑은 자신 소유 아파트를 A를 을에게 임대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의 동의를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다. 병은 이사로 온 후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다까지죠. 일단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갑으로부터 뭘 안 받았죠? 동의를 안 받았죠.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따라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양도하면 안 되는데 양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항상 나오는 것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는 무효다. 그럼 뭐죠? X입니다.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니까 아무리 주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대항력이 안 생겨요. 대항력이 안 생기고요. 갑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항상 시험 여기서 답이긴 하는데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잔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차례 논점 1. 을과 병의 임차권 양도계약의 효력은 유효죠. 2번 갑은 병에게 자신에게 A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X에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되 을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누군 거예요? 을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유로 누구에게? 을에게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3번 병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손배증을 취득하는가?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어요?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중요 판례에서 가번 판례는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병에게 부담한다. 이 판례가 가번 판례고 나번 판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 문제입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임차물 병에게 전대하였다. 갑을 병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사례 논점마다 여기다가 뭐예요? 전대차라고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양도 전대차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을병 사이 전대 계약은 뭐죠? 유효입니다. 2번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은 없지만 을의 차임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4번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부속 매수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야 돼요?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동의 안 받았으면 이런 거 없어요. 5번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 해지 전 병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하지 않고 있어요?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사례는 뭐죠? 동의를 얻은 거겠죠. 정리되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는데 갑으로부터 뭘 받았죠? 동의를 받았죠. 그러면 병이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소멸되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돼요. 그래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5번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병의 전차권에 따라서 소멸한다는 지면은 뭐죠? X예요. 다시 말하면 을의 권리가 없어지면 병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갑과 을이 요 임대차를 뭐 하더라도요? 합의 해지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 1번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보시기 바라고 3번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한번 보실 거 말이에요.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도 면합니다. 어차피 병은 을에게 주든 갑에 주든 아무한테나 뭐 하면 돼요? 돌려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아무튼 5번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을의 권리가 소멸되면 병의 권리가 자동으로 뭐죠? 소멸되지만 갑과 을 간의 임대차가 뭐가 됐어요? 합의 해지로 소멸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13입니다. 자,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을이 뭐죠? 임차인이요. 근데 을이 임차인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 사례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증축대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했다면 요 2층은 을이 증축했더라도 누구 거죠? 갑의 소유가 되고요. 이때는 뭐로 갑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뭐 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고 이때는 을이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요건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는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보죠. 갑이 1층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의 존속기간 약정 없이 임차인은 임대 갑의 동의를 얻어 2층을 증축하게 되었고 을은 임대인 갑에게 2층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이다. 그 8개월이 경과하자 임대인 갑이 건물을 비워줄 곳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요게 그 보증금을요. 제가 좀 실수했네. 5억을 7억으로 바꿀게요. 7억. 5억을 보증금을. 왜냐하면 이게 5억이라 쓴 이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5억으로 썼는데 이번에 또 개정을 했어요. 6억 1천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또 이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를 7억으로 바꾸자고요. 7억으로. 자, 임대인 갑의 요구는 정당한가? 지금 갑이 지금 뭐죠? 8개월이 경과하자 임대인 갑이 건물을 뭐죠? 비워줄 곳을 뭐죠? 요구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소멸 통고한 몇 개월이요? 6월. 임차인이 소멸 통고한 몇 월 지나면요?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8개월 후에 임대인이 하는 것이 뭐죠? 소멸 통고라면 임차인은 몇 개월 지나면 비워주면 돼요? 6개월이죠. 따라서 1. 갑의 요구는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 몇 개월 지나요? 6개월이 경과해야 비워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2층이 1층에 부합한 경우 갑의 을과의 관계는 부합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해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하게 되는데 사례에서 뭐죠? 각서 썼죠. 그죠? 각서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뭐죠?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죠?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2층이 1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의 관계는 부합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때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각서가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합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여전히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1. 몇 개월 후에 나가야 됩니까? 6개월 후에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나가라는 갑의 주장은 뭐죠? 정당하지 않고요. 2. 6개월 후에 나갈 때 부합을 했다면 뭐는 청구하지 못합니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각서가 유효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요? 부합하지 않았다면 각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각서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요. 실제로 이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까지 낼 것까 싶긴 한데 좀 어렵게 내고자 할 때는 이쪽 분을 선택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판례 보시면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지상권자 다른 점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임차보증금에 관한과 목적물에 반하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사용수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판례죠.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 1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무슨 말이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5점.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를 한정하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5점. 다시 말하면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청구하기 위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그러한 요건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5점.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합니까? 유치권.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내 건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죠. 타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질 않아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자 임차인은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 기한에 제한이 있어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요. 부속물 매수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X입니다. 부속물 매수는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죠. 지상물 매수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 또는 매수해야 된다. 뭘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런 제한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남의 걸 사라고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면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는 말은 건물이 더 이상 누구 게 아니에요? 임차인 게 아니죠. 남의 건물이죠. 다시 말하면 매수 청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건데 사란 얘기죠. 동의하시죠? 내 건데 사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 2번이 답이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해야 뭘 청구합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X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